먼저 실제 기사로 나온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족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상환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단순한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거래로 판단해서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게 맞지만 차용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니까 결국 증여로 본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준근 세무사입니다. 요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억 원이 넘는 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큰데 이를 빌린 것으로 하여 무이자로 차용증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겠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및 증여세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2017년 8월부터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투기과열 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자금 항목과 차입금 항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자기자금 항목은 보유 중인 예금, 주식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고, 차입금 항목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차용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각 항목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매매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그리고 오늘 살펴볼 차용증 등이 필요하죠. 참고로 자금조달계획서는 잔금 시점이 아닌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 시점에 작성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경우 1, 2년 뒤 잔금민이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조달계획서대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대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 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지자체나 부동산 감정원에서 소명을 요청할 때 달라진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증빙자료와 관련된 자금조달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재산 취득자금이 소득 대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몇 년치 계좌를 조회하여 부모, 가족으로부터 이체한 내역에 대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거래인지 소명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돈을 빌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이후에도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 요새 분양가를 보시면 30평대가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신혼부부가 억대 연봉이 아니라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되긴 했습니다. 기본 5천만 원 공제에 더불어 혼인신고를 하거나 출산한 경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준다면 합쳐서 3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인 경우입니다.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무상으로 받으면 세금이 나오니 증여 대신 차용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차용증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끼리 돈 빌리고 갚는데 무슨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요? 우리 가족인데 뭐 믿고 하는 거지 서류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세무조사에서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이고 차용증이 없어 실제 과세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먼저 실제 기사로 나온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족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상환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단순한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거래로 판단해서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국세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게 맞지만 차용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니까 결국 증여로 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위 경우는 친족 한 명이 사망하면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 거래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고 과세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가족 간 금전거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기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럼 가족 간 차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걸까요? 가족 간 거래는 형식상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빌린 걸로 하자고 했지만 나중에 갚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빌려준 거다 라고 주장해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정 규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직업, 소득, 수준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재산을 취득했다? 그럼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과 관련된 상황에서 차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족 간 거래라도 추후에 있을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가 없거나 원금 상환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약정되지 않았고 실제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용증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내역, 자금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차용 일자, 금액,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에게 빌려줄 때와 같이 거래 내용을 상세히 정하여 기재하고 공증까지 받으실 수 있다면 법적 효력 및 공신력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끼리 빌려줄 때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족 간 차용 거래는 대부분 무이자로 차용하거나 시장 이자율보다 저리로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무이자나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면 그만큼의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금전부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현재 국세청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해서 4,600만 원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50억을 2%의 이자로 빌려줬다면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약 1억 3천만 원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920만 원이 증여금액인데 이러한 증여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국세청은 여전히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세무조사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인정받아도 또 하나 넘어가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부채 사후관리라는 제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써두고 일정 기간 채무와 이자를 상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그 이후에도 부채를 사후적으로 관리합니다. 즉 조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매년 채무 상환 내역 그리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환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가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형식상으로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제3자와
차용 거래처럼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끼리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가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족 간 차용증 작성 필요성, 그리고 방법, 그리고 증여세 리스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고 간단한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